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일치단결해서 이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들 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보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뭐 세계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그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압박하는 것들이 뭐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가장 큰 거는 뭐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로 생산 라인을 옮겨라라고 하는 게 뭐 미국의 입장인 거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 미국의 패권 저는 달러 패권이라고 보거든요. 이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미리부터 좀 밟아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근데 저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방향 분명히 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중국은 그동안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중국 역시 지금의 달러 패권에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게 중국 경제와 중국 이 정치 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을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걸 좀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자국 중심주의가 더 강해지면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이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 달러 패권 체제에 우리가 편승해서 가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편익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중국 역시 미국의 이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낼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 패권의 가장 큰 기반은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이 미국 국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미국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이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내려고 한다면 지금 이 미국 국채에 편중되어 있는 외화자산 투자를 다변화하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게 미국의 달러 패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국이 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자산을 다변화할 경우에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팔려고 하는 순간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이 이 달러 자산에 대해서 뭔가 의심적인 눈초리를 보낸다면, 중국이 뭔가 동맹군을 얻는다면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장 위안화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미심쩍게 보는 게 중국 정부잖아요. 데이터를 못 믿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네. 그런 나라의 화폐를 글로벌 결제 통화로 쓰기는 더 어렵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키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안화 기반의 이 암호화폐라든가 새로운 노력을 또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 양상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 국채를 중국에서 이제 파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별거 아니다. 왜? 1조 달러? 연준이 발행하는 돈이 몇 조인데 그거 미국이나 바로 사버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본이나 이런 우방국들에서 다 그냥 바로 중국만 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제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달러 패권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샀는데 미국채를 정리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달러 패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또 사면 되니까. 그런데 연준이 1조 달러를 또 사면, 2조 달러를 또 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점에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임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연준이 더 이상 못 가라는 그 임계점이 있는데 미국이 흠집을 내고 뒤에서 좀 비수를 한번 찔러보면 그 임계점은 더 가까워지겠죠. 피를 흘리면서.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뭔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뭐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이럴 때 이제 한국에 이제 양쪽에서 압박을 하는데 사실 뭐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또 안보 동맹국이고 참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네, 정말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3월 29일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14개 국가와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14개 국가 중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통화 수합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통화 수합을 체결했고, 많게는 몇 개월씩 또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3월 달에 위기가 터지고 나서 바로 14개 국가들한테 통화 수합 라인을 열어준다고 발표를 해요. 그것과 동시에 연준이 발표한 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달러로 바꾸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책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연준이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럼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자들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준이 큰형님처럼 나서서, 야, 내가 달러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국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바꿔줄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준의 이 결정은 이 정말 급박한 시기에, 엄청난 재정을 풀어야 하는 시기에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준의 정책이 바로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미 통화 수합이 발표되고 나서 국내 이 외화자금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찾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금융시장 역시 연준의 달러 패권과 연결이 돼 있다. 우리 달러 패권이 망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게 우리의 이익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실리를 취하는 나라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의 수혜를 입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중립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특별하게 기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중립적인 스탠스를 지키는 건데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는 건지.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이거 뭐 정치인들도 지금 뭐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으로 인한 국내 국민들의 갈등이 만만치 않게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그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중 갈등에 대한 어떤 이런 방송들을 하고 나면은 그에 따른 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돈을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혈맹이지.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본격화됐을 때 이 심각성은 장난이 아니겠다. 국론 분열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치인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행동하기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떤 걸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다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겠죠. 그 백신이 나타날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될지는. 그런데, 다들 얘기하는 것들이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택트 문화가 이렇게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무실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U자형으로, V자형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개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의 일본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일본화라는 건 디플레이션인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가도 안 올라가고 물가가 안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월급 인상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거를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계점이 와서 터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임계점이 가지 않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데 계속 갈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계속 돈을 풀어도 계속 갈 수 있다면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20년 호황 가고 경제도 그렇게 딱히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은 채로 계속 간다면 오히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예전에 그 성장의 그 환상이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이제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서 이제 밤에 일본 거리를 쫙 지켜봤는데 일본의 그 밤거리 너무나 아름답고 경제는 그래도 계속 잘 돌아가고 일본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경제 20년 동안 불황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불황이 20년이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들 성장해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가 0% 성장은 없지만 그냥 모두가 그냥 이 삶에 만족하며 살면 괜찮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경제적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 국제 정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그만큼 아주 비관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현재 상황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버거운데 사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터지면서 이것의 어떤 새로운 어떤 불씨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라의 힘을 소모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그 임계점을 확 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저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단지 그냥 개념적으로 이 미국의 어떤 패권 등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 흔들린다면, 이게 흔들린다면 정말 신뢰라는 게 사라진 그렇죠. 이 세계 금융 시장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상상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돈, 외국 나가는 것부터 거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에 대한 기본 그 가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결국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 아포칼립스가 진행된 이후의 사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이 글로벌 금융시장, 물론 이제 변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리멸렬할 거다. 결국에는 지난 10년이 그랬거든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시장이 안정을 찾아요. 조금 뭔가 터지려고 하면 유동성의 힘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변동성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자산시장과 이 실물시장의 괴리는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되는데 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글로벌 시장에 큰 이벤트가 나타나면 변동성이 정말 미친 듯이 커집니다. 그럼 그 시장에서는 정말 왕복 달리기예요. 위로 갔는데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갔는데 위로 가고. 한 가지 보면 이 채권 시장에 프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증권사에서 이 방향성 트레이딩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지난 몇 년 동안 다 집에 가셨어요. 방향성 트레이딩이 안 되는 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왔고 이제 안정을 찾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 중앙은행의 힘으로 그냥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신흥국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이 기축통화국인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돈 찍어서 이렇게 뭐 경제 어떻게든 부양하면 돼요. 근데 이 신흥국들이 그렇게 할라치면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경고장 보냅니다. 얘네들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있으니까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아주 빠르잖아요. 바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빠져나가면 자본 유출되고, 자본 유출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 이 부채가 많았던 곳들, 산업자본의 기반이 취약했던 곳들, 이 정부 부패가 심해서 거버넌스가 약했던 곳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기적인 글로벌 신흥국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거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또 언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이 들어오거나 또 누가 들어와서 또 맞겠죠. 그럼 또 천천히 또 지리멸렬한 장이 이어지다가 또 터지면 또 위아래 왕곡 달리기 하다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실물시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약간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신흥국 시장에 돈이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은 선진 시장,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2008년 양적 완화 이후로 일어난 문제가 우리 부의 양극화, 개인들, 그다음 소득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졌다. 근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나라들 간의 빈부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글로벌 스케일의 유전 유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진국들이 하는 행태와 신흥국들이 하는 행태가 뭐가 다릅니까? 신흥국들도 똑같잖아요. 확진자 나타나면 어디 가서 경제활동 하지 말고 집에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는 내가 해줄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세수 줄고 시장에서 국채 발행해서 돈 조달 안 되니까 결국 우리도 중앙은행이 우리 채권 매입하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나빠지고 방역도 안 되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처럼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죽으란 얘기냐. 분명히 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 양상도 굉장히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까지 세계의 경제를 이끌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먼저 산업화를 이루면서 돈을 벌었던 선진국들이 공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희생을 강요한 거잖아요. 신흥국들에게. 그렇죠. 더군다나 그 2008년 금융위기 문제도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금융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전 세계가 그걸 나눠서 갚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책임을 그러니까 뭔가 그 미국의 아니면 그 선진국들의 어떤 희생이 필요한 혹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뭔가 발을 빼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신흥국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뭐 신흥국이 그렇다고 힘은 없잖아요. 불만만 있지. 그렇죠. 결국 그곳에 사는 나라, 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더 아주 피폐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미 뭐 잠비아나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은 우리 빚 돌아오는 거 못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모라토리엄 다 선언하면. 네. 그런데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지금 1816년 이후에 지금 9번째 디폴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이들 나라들이 잘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나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불제탁감을 해주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디폴트 선언하고 하면 투자자들이 좀 양해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좀 탕감해주고. 근데 그리스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가 생겼어요.
그리스 사태 때 끝까지 버텼던 그런 금융기관들, 우리는 부채 탕감 안 해주겠다고 했던 데들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신흥국들 한두 군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손해 감수하자. 그러지 않고 우리도 살기 어려워. 우리 각자 도생이야. 니들은 알아서 해. 망하든 어떻게든 내 거는 받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신흥국들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 글로벌 경제도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이제 이런 그렇죠. 뜻이겠네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그 포스트 코로나를 그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물론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기본 어떤 팩트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